나는 모든 여자가 꿈꾸는 남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첫날 밤 남편이 내 엄마를 사랑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아니었다. 병적으로 집착하고 내 아버지의 생명까지 앗아갈 정도의 사랑이었다. 누군가 인생을 배신으로 시작한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그랬어요. 내 이름은 윤수아. 내가 8살 되던 해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고아원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데리러 올게. 수아야. 나는 믿었어요. 1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필요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나는 이름 없는 아이들과 함께 인천 외곽의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곳의 겨울은 살을 애는 듯했고 여름엔 낡은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죠. 생일도 딸아 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내일 사라져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런 존재. 빨리 커야 해. 그래야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게 될 거야.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나는 커도 여전히 투명했어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사는 법을 배웠어요. 사탕을 받으면 웃고 혼나면 고개 숙이고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돈도 기술도 없었던 나는 행사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외모 덕분에 겨우 일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처음엔 친절했지만 결국엔 폭력적이고 병적으로 집착했죠.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뭔데? 부모도 없고 미래도 없는 주제에 꿈은 무슨 꿈이야? 나는 그 말들을 믿었어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꿈을 꿀 자격도 없다고.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나를 사람처럼 바라본 유일한 시선. 그날도 행사 모델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가온 사람이 한재석 실장님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나를 상품처럼 보지 않았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난 울고 말았어요. 그 순간부터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몰랐죠. 그 구원의 손길이 엄마의 과거를 쫓던 집착의 손이라는 걸. 그리고 이젠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도 사랑은 부족함 없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 제 과거를 묻지 않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죠.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재석 실장님과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는 제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왜 제가 울었는지, 왜 늘 조용한지, 왜 제 눈빛이 늘 절망을 닮았는지 그런 건 묻지 않았어요. 그 대신 쉬는 시간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고 갑자기 추워진 날은 제 어깨에 가볍게 외투를 올려주었어요.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에 따뜻한 도시락을 내밀던 그 사람. 장미꽃도 고백도 없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일찍 일이 끝나자 그는 근처 밥집에서 밥을 먹자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다 빈속이 괜히 제 마음보다 더 솔직해서 고개를 끄덕였죠. 연기 좋아해요? 그가 미역국을 떠먹던 제게 물었어요. 누가 그래요? 지난번에 대기하면서 혼잣말로 대사 연습하던 거 들었어요. 당황스러워 웃었지만 누군가 제 그런 모습을 기억해준다는 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그는 저를 낡은 연기학원 앞으로 데려갔어요. 한번 들어가 봐요. 요즘 무료 공개 수업도 한대요. 장난치지 마요. 저 학원비 낼 돈도 없는데 지금 당장 배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아직 열려있는 문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 어딘가를 두드렸어요. 그 이후 저는 매주 그 학원에 잠깐 들렀어요. 밖에서 몰래 수업을 엿들으며 서 있고 혼자 거울 앞에서 대사를 따라하고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한재석 실장님이었어요. 그는 완벽한 남자는 아니었어요.
가끔은 혼자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죠. 무언가 무겁고 오래된 상처를 안고 있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앞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실장님은 제가 귀찮지 않아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고백도 없이 손도 잡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제 자취방 창문을 고치며 땀을 닦고 이렇게 말했죠. 그냥 이 집에 함께 살면 안 될까요? 매일 밤 여기가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어요. 감동이 아니라 생전 처음 누군가 제 공간을 집이라 불러준 것이 너무 벅찼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세상을 가진 듯한 삶. 그는 늘 맛있는 걸 제게 양보했고 저는 매일 아침 그를 위해 커피를 내려줬어요. 그는 제가 미용을 배우도록 응원해줬어요. 연기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며 현실적인 꿈도 괜찮다고 말했죠.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멋진 일이에요. 저는 낮에는 학원, 밤에는 작은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며 처음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따뜻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따뜻한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 손이 저를 어디서 끌어올렸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화려하고 눈부신 또 다른 문이 열리자 저는 방향을 잃고 그 길로 걸어 들어갔어요. 한재석과 함께한 삶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는 돈도 없고 여행도 못 가고 미래도 불투명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가 곁에 있었고 그는 말했죠. 오늘도 환하게 살아야 해. 수아야. 저는 그 사랑을 믿었고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젊은 여자가 꿈꿀 이상형은 아니었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단정하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었죠. 연기 학원에서 처음 봤어요. 그는 나를 평가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관찰하는 듯한, 꿰뚫는 듯한 시선. 며칠 후 그의 비서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사장님이 수아 씨를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식사 자리입니다. 부담은 가지지 마세요.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혹시나 연기 관련 제안이 있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식탁 위엔 연기 이야기가 아닌 고급 브랜드 핸드백이 놓여 있었어요. 이 가방을 보는데 자꾸 수아 씨가 생각나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 말, 그 선물, 한 번도 누군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긴 적 없던 저에게. 그 순간은 마법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가방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번 한 번만 이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저는 그가 주는 것을 받았어요. 고급 식사, 옷, 신발, 액세서리.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처럼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요. 더 나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줄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자취방으로 돌아와 그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겼어요. 한재석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국을 끓여주며 말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그 순간 저는 울었어요. 하지만 욕망은 멈추지 않았어요. 고급 아파트, 청소 서비스, 냉장고 가득한 음식들, 조용하고 정리된 공간. 내가 그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 거기엔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고 재석에게는 단 한 줄의 메모만 남겼어요. 조금 혼자 생각하고 싶어요. 그곳에서의 삶은 환상 같았어요. 고급 음식, 드레스, 뷰 좋은 창밖의 도시 풍경. 그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했어요. 넌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 그냥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 돼. 하지만 밤이 되면 커다란 침대 위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공허함을 느꼈어요. 한재석이 끓여준 된장국, 비 오는 날 함께 쓰던 작은 우산, 지친 날 나를 꼭 안아주던 그 품, 그 모든 게 그리워졌어요. 어느 날 재석이 내가 사는 아파트 로비에 서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고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아야, 괜찮아? 응, 그냥 조금 혼자 있고 싶어서. 저 사람은 누구야? 그냥 아는 분이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가 편한 길을 선택한 거라면 내가 뭐라 할 자격은 없지. 하지만 네가 힘들어질 때 돌아올 곳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화려한 옷, 명품 화장품,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어요. 나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한 게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잃는 쪽을 택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다정했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너는 이제 가난한 아이가 아니야. 그냥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 하지만 그 지나친 다정함은 점점 공포로 바뀌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모든 걸 주는 거지? 그리고 문득 혹시 이 사람 나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의심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고 그 진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되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 이불을 들추는 순간 그 아래엔 엄마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남편이라 부르던 그 사람은 엄마를 병적으로 사랑했던 그리고 누군가를 죽인 적이 있는 남자였다. 화려한 삶에 익숙해질 즈음 나는 더 이상 월세 걱정도 내일의 식사도 미래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유한 동네를 거닐고 때로는 그 사람과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내 일상이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단 하나, 왜 나에게 이 모든 걸 주는지 그 이유만은 말하지 않았다. 결혼은 꿈처럼 빠르게 진행되었다. 호텔 옥상에서 반짝이는 야경 아래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남은 인생을 당신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내 인생을 뒤바꾸는 선택이 될 줄은 모르고서 5성급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 수입 웨딩드레스, 여러 벌의 갈아입을 예복, 언론은 신데렐라와 비밀스러운 재벌 회장의 결혼이라 떠들썩했지만 나는 관심 없었다. 단지 이렇게 생각했다. 고아였던 내가 드디어 운명을 이겼다. 결혼 첫날 밤 나는 이상하게도 김밥이 먹고 싶었다. 예전에 한재석과 함께 먹던 그 값싼 김밥. 바닥에 앉아 웃으며 나누던 소박한 기억이 떠올랐다. 오빠, 나 김밥 먹고 싶어. 그는 웃으며 비서에게 전화했고 잠시 후 떡볶이와 김밥이 방으로 도착했다. 나는 기뻐서 정신없이 먹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놀란 나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다행히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나는 그를 간호하며 병실에 남았다. 이불을 덮으려던 순간 무언가 이불 속에서 손끝에 닿았다. 작은 액자였다. 꺼내보니 빛바랜 오래된 사진, 긴 생머리, 갸름한 얼굴, 뚜렷한 쌍꺼풀의 여자. 심장이 멎을 뻔했다. 바로 내 엄마였다. 나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았다. 커가면서 점점 더 닮아갔다. 하지만 그 사진은 분명히 엄마가 나를 고아원에 맡기며 남긴 단 하나의 사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것을 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걸까?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희 아빠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야. 누군가 그를 죽였어. 엄마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땐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잠든 채였다. 나는 사진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며 물었다. 이게 뭐예요? 그는 눈을 떴고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야. 내 엄마 맞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벌떡 일어났다. 왜 엄마 사진을 갖고 있죠? 왜 저를 선택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엄마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평생 마음에 품었어. 얻을 수 없었기에 너라도 곁에 두고 싶었다. 숨이 멎는 듯했다. 나는 병실에서 뛰쳐나왔다. 복도를 달리며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사랑받은 게 아니라 어떤 집착의 대리물이었구나. 갈 곳도 믿을 사람도 없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한재석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재석 오빠, 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디야? 수아야? 걱정 마. 지금 갈게. 그는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 사람, 사진, 엄마, 아빠, 그리고 무서운 예감.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너는 누구의 대체물이 아니야.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는 다시 그 오래된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낡은 이불, 삐걱거리는 선풍기. 하지만 나는 정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짐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진실을 마주하고 나를 내 의지로 살아갈 거야. 나는 도망치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내가 마주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오래된 자취방에서 눈을 떴다. 비싼 향수도 없고 고급 시트도 없고 은은한 조명도 없다. 하지만 창문 너머 햇살이 스며들고 한재석의 목소리가 따뜻한 생강차와 함께 나를 깨웠다. 어젯밤 열이 좀 있었어. 이거 마시고 천천히 나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았다.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해요. 재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진실로 가야 해. 나는 오래된 코트를 걸치고 머리를 질끈 묶었다. 이제 나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다. 진실을 마주하러 가는 사람이다. 그가 있는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높은 층, 삼엄한 경비. 하지만 내 이름을 말하자 문은 자동으로 열렸다. 이미 내가 올 걸 알았던 듯이 문을 열자 그는 거기 서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한 몰골.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올 줄 알았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와 아버지 때문이에요. 나는 엄마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3개 내려놨다. 당신, 엄마를 그렇게 사랑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유 없이 죽었죠? 거절당해서? 소유하지 못해서? 그는 조용히 앉아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그녀를 가진 남자였지. 내가 평생 사랑했지만 단 한 번도 가질 수 없었던 여자를. 내 몸이 떨렸다. 그래서 죽였나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제 그 눈 안엔 따뜻함이 아닌 어둠과 집착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직접 손댄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든 건 나였지. 그가 말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칼을 들진 않았지만 그를 죽음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었다. 나를 처음부터 엄마의 딸인 걸 알고 접근했죠? 그래. 그럼 왜 나를 선택했어요? 속죄하고 싶었어. 내가 지켜주지 못한 그녀 대신 너라도 지켜주고 싶었어. 나는 쓰디쓴 웃음을 터뜨렸다. 결혼이 속죄인가요? 명품과 펜트하우스가 용서인가요? 내가 당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또 다른 대체품으로 삼았군요. 그는 내게 다가왔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넌 그녀야. 눈빛, 웃음, 모든 게 똑같아. 나는 엄마가 아니야.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때 문이 열리고 그의 비서가 들어왔다. 표정은 냉정했고 말투는 차가웠다. 이쯤에서 그만두시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뛰쳐나가려 했다. 그 순간 그의 말이 뒤를 잡았다. 넌 이제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 모든 걸 알고 나면 돌아갈 집은 사라져. 나는 돌아보지 않고 외쳤다. 당신과 함께 사느니 진흙 속에서 숨 쉬는 게 낫겠어요. 나는 그곳을 뛰쳐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건물 밖에서 낯선 차량이 따라왔다. 나는 더 빨리 달렸다.
죽을까 두려운 게 아니라 다시는 그 감옥 같은 삶에 끌려갈까 두려웠다. 나는 엄마가 나를 맡긴 그날의 집으로 향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 하지만 직감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고 그 안에서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노랗게 바랜 종이. 하지만 엄마의 필체는 또렷했다. 그는 알고 있었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하지만 그는 놓지 않았지. 그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죽게 두었어. 내 손이 떨렸다. 그는 침묵으로 아빠의 죽음을 방조했다.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일기장을 재석에게 건넸다. 그는 묵묵히 읽고 나를 꼭 안아주었다. 복수하지 않아도 돼. 너는 너답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긴 거야. 하지만 나는 조용히 넘기지 않았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나는 일기장을 변호사에게 맡겼고 복사본을 언론사에 보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일주일 후 뉴스에 보도되었다. X그룹 회장 30년 전 의문의 죽음과 연관 의혹. 그는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예전의 미용실로 돌아갔다. 낡은 가위, 커트 망토, 그리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는 한재석. 그는 여전히 가난하고 소박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내가 믿고 안겨도 되는 단 하나의 빛이었다. 한 남자는 집착으로 모든 걸 잃었고 한 남자는 사랑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부서진 진실 위에서 진짜 나로 다시 태어났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준 단 한 사람.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가위를 닦았다. 낡고 오래된 미용실, 삐걱거리는 의자, 그리고 오후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창. 이제 내 하루는 화려하지 않다. VIP 고객도, 명품 가방도, 호텔 조식도 없다. 하지만 그 어떤 날보다 지금이 가장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손님 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목소리. 여전히 다정하고 여전히 나를 먼저 불러주는 목소리. 한재석. 그는 지금도 예전처럼 조용하고 성실하다. 출근 전이면 커피 한 잔을 들고 미용실 앞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퇴근 후엔 바쁜 날이면 조용히 바닥을 쓸어준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뒤에 와서 어깨를 가볍게 눌러준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마음이 무거워. 왜? 진실을 밝혀도 돌아온 게 너무 조용해서 그의 손이 멈춘다. 조용하다는 건 이긴 거야. 수아야. 그 사람은 사라졌고 넌 여기 남아있어. 그게 가장 큰 승리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벌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정의 같은 거, 보상 같은 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 상처가 지워지는 것도, 엄마의 아픔이 덜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재석 오빠, 응? 왜 그땐 아무 말 없이 나를 다시 받아줬어요? 그는 웃는다. 왜냐면 너는 돌아올 곳이 있어야 했으니까. 그 한마디에 나는 그만 울어버렸다.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는다. 그날 밤 나는 재석과 함께 집으로 걸어간다. 지하철 대신 버스, 택시 대신 두 발. 그의 그림자와 내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지고 나는 묻는다. 오빠는 나 같은 여자 안 힘들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힘든 게 아니라 고마워. 다시 내 옆에 있어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골목의 국밥집에 들어간다. 뜨거운 국물, 수수한 반찬, 그리고 아무런 포장도 없는 진심. 예전에 이런 게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솔직히 말한다. 그래서 화려한 삶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본다. 그럴 수 있어. 누구나 빛나는 걸 보면 끌리게 되니까.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 오빠는 안 무서웠어요? 내가 다시 떠날까봐.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무서웠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네가 사라졌을까 봐 두려웠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여기에 남아있는 거였어. 그날 밤 나는 재석의 집에 다시 들어간다. 더 이상 눈치도 머뭇거림도 없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남아준 유일한 사람이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해서. 며칠 후 나는 엄마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다. 하얀 꽃 한 송이, 그리고 내가 적은 편지 한 장. 엄마, 이제는 괜찮아. 나는 내 길을 찾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어. 엄마가 놓았던 손을 지금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줬어. 나는 이제 울지 않아. 사랑해요, 엄마. 그 편지를 놓고 돌아서자 하늘엔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비쳤다. 마치 엄마가 멀리서 나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재석은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뭐야? 새로운 가위야. 너만의 미용실을 열 때 쓰라고.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진짜, 나 혼자? 응. 이제는 내 이름이 간판에 걸려야 할 때잖아. 나는 그 상자를 꼭 안았다. 어쩌면 이건 반짝이는 보석보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보다 훨씬 더 빛나는 선물일지도 몰라. 몇 달 후 나는 나만의 미용실을 열었다. 작고 따뜻한 공간. 고객보다 마음을 먼저 챙기는 곳.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아에스 헤어 머리가 아닌 마음을 만지는 공간.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그였다. 오늘은 커피 말고 유자차. 왜요? 네가 어제 감기 기운 있었잖아. 나는 웃는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삶이다. 긴 어둠 속을 헤매다. 결국 나는 나만의 빛을 찾아 돌아왔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1년이 흘렀다. 지금 내 삶은 예전처럼 고급스럽지도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미용실 셔터를 올릴 때 그 소리만으로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미용실은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입소문을 내주셨고 고객들은 점점 늘어갔다. 나는 손님들의 머리보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졌다. 수아 원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항상 편안하게 대해줘서 좋아요. 여기 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풀려요. 그 말들이 나를 매일 강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늘 내 곁에 있었다. 한재석, 그는 매일 아침 커피 대신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나타났다. 오늘 날씨 추워. 따뜻하게 입고 나가. 그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비싼 옷보다도 더 따뜻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미용실 청소를 하다가 문득 음악을 틀었다. 90년대 발라드, 오래된 멜로디. 이 노래 알아요? 내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한테 들려줬던 노래야. 첫사랑이 누구였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는 웃었고 그는 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아야, 우리 같이 살아볼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졌고 내 심장 소리만 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같이 살아요. 우리는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구했다. 방 2개, 작은 정원, 그리고 벽엔 사진 한 장. 웃고 있는 우리 둘. 그리고 그 옆에 엄마의 사진도 조용히 걸어두었다. 엄마가 떠난 지 오래지만 나는 늘 엄마와 함께 살아간다. 그 사람이 가져다준 상처를 이제는 내 방식으로 치유하고 있다. 몇 달 후 나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처음엔 무서웠다. 내가 과연 엄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아이가 나를 보고 웃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전부가 될 수 있구나. 재석은 아빠가 되어 매일 아침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밤에는 직접 기저귀를 갈아주며 말한다. 우리 아기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 되자. 어느 날 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유난히 반짝이던 날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나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 저는
지금 충분히 받고 있어요. 그렇게 나는 다시 살아났다. 부서졌던 과거를 딛고 상처로 가득했던 나날들을 지나 나는 나만의 빛으로 돌아왔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더 이상 자극적인 이야기는 없다. 눈물도, 고함도, 비극도. 이제 내 인생엔 소소하고 따뜻한 하루가 가장 큰 기적이다. 엄마 물결표 엄마아. 작은 아이가 두 팔 벌려 달려온다. 새하얀 티셔츠엔 딸기 잼이 잔뜩 묻어 있고 머리는 양갈래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다. 나는 무릎을 굽히며 아이를 껴안았다. 우리 지안이 또 뭐 먹었어? 잼 물결표 오빠 줬어? 아빠한테?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 뒤로 재석이 손에 휴지와 물티슈를 들고 헐레벌떡 나온다. 수아야, 이건 진짜 사고야. 내가 잠깐 눈 돌린 사이에 식탁이 난장판 됐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난장판이 아니라 예술이네. 아이는 식탁 위에 딸기 잼으로 하트를 그려놨다. 그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 엄마 사랑해. 세상에 이보다 더 감동적인 전시는 없다. 나는 그 하트를 핸드폰으로 찍었다. 그리고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지안이의 유치원 등원길. 작은 손을 잡고 걷는 이 길이 이전에 어떤 레드카펫보다 더 설렌다. 엄마, 오늘은 뭘 해? 오늘은 머리 자르러 오는 아주머니들 머리를 예쁘게 해줄 거야. 엄마 짱, 최고 미용사. 나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웃는다. 유치원 앞에서 지안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나는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하나 사고 미용실 셔터를 올린다. 수아에스 헤어 머리가 아닌 마음을 만지는 공간. 이 문구는 여전히 그대로. 하지만 그 안에 나는 조금씩 많이 변해가고 있다. 고객 중 한 분이 말한다. 수아 씨, 요즘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그래 보여요?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휴, 그럼 매일이 드라마죠 뭐.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근데 그 드라마가요. 정말 좋은 결말만 이어져요. 퇴근 시간. 재석이 지안을 데리고 미용실로 온다. 아이 손엔 꽃 한 송이. 작은 손으로 내게 내민다.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그 순간 눈물이 맺힌다. 누구보다 소란스럽고 지친 하루였지만 이 한마디로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 가끔은 밤에 혼자 있을 때 과거를 떠올린다. 사치스럽고 차가웠던 펜트하우스, 냄새 없는 호텔 시트, 그리고 고요하지만 무서웠던 그 집.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지금 이 고단한 삶이 훨씬 더 반짝이고 아름답다고.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미용실에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세련된 옷차림, 얇은 하이힐, 그리고 냉정해 보이는 표정. 예약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나는 자리로 안내하며 웃었다. 네, 머리는 마음이 급할 때 더 잘 나와요. 머리를 자르며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과거를 지우고 다시 사는 건 가능할까요? 나는 거울 속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다. 완전히 지우는 건 어렵지만요. 그 위에 새롭게 칠해보는 건 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또 한 번 깨달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밤이 되면 지안이는 동화책을 들고 내 무릎 위에 올라온다. 오늘은 이거 읽어줘. 물결표 용감한 엄마. 나는 책을 펴며 속삭인다. 우리 지안이는 알까? 엄마가 예전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재석이 조용히 말한다. 그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수아가 있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에게 말한다. 엄마는 지안이를 만나기 위해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단다. 하지만 괜찮아. 지금은 이렇게 너를 안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루는 조용히 끝나간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내일.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기적이 숨어 있다.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흔적은 남는다. 과거가 다시 찾아온 날, 나는 알았다. 이젠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음을. 그날 오후, 미용실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나는 잡지를 넘기며 잠시 쉬고 있었고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고요히 깔려 있었다. 디링. 문이 열렸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발걸음 소리. 고개를 들자 내 앞에 그 남자의 비서였던 사람이 서 있었다. 순간 심장이 뛴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하지만 절대 지워지지 않았던 얼굴. 그는 여전히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수아 씨. 그 이름 하나에 내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하지만 나는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했지만 곧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래서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수아 씨에게 전달해달라는 편지입니다. 나는 봉투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노란 종이에 적힌 짧은 글을 읽었다. 별표,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심이 있다면 미안했다. 그대는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였다. 나로 인해 얼룩졌던 삶을 언젠가 스스로의 빛으로 회복하길 바랐다. 별표.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감정은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눈물도. 단지 이제 정말 끝났구나. 비서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다. 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화장대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가위를 들었다. 고객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에게 나는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스타일 원하시나요? 그날 밤 나는 재석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그는 말없이 읽고 조용히 내 손을 감쌌다. 후련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나는 엄마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지안이도 함께였다. 여기가 어디야? 여긴 엄마의 엄마가 계신 곳이야. 지안이는 조그만 꽃다발을 들고 사진 속 할머니를 향해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안이에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그 그림자, 오늘로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나는 안다. 과거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가족이 있고, 내일이 있고,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제 과거에 휘둘리지 않는 여자다.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잘 자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